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해부학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저희의 나름 특권 아닌 특권이 있죠. 저희 나름 가을방학이 이번에 있었어요.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길기도 했지만 저희는 부산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나름의 특권이 있는 3명이 모였기 때문에 저희 3명 다 이번 나름 영화제를 즐기기 위해서 부산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3명 다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대한 짧은 에피소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또 청취자분들이 다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영화제 얘기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일상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님, 부산역 네. 영화제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가긴 했지만 다 각자 진짜 캠플. 가가지고 만날 일은 없었어요. 저도 이제 혼자 갔거든요. 부산에. 부산에 정말 오랜만에 간 것 같아요. 거의 10년 만에. 10년 전에는 그 결혼식 때문에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화제 때문에 영화제 기간 한 2박 3일 동안 혼자 일정을 잡아서 갔는데 나름대로 그것도 여행이라고 그 전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번에 전주 가실 때도 잠 안 오셨던 것 같은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한데 근데 전주 영화제 갔을 때는 차를 가져갔기 때문에 더 피곤했는데 이번에는 그 비행기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는 갔었는데 가서 6편의 영화를 봤어요. 6편의 영화를 봤고 좀 그중에 뭐 인상 깊었던 영화는 한 2-3편 정도 되는데 왕빈 감독의 미세스 팜이라는 작품 하나랑 그 다음에 아직은 개봉은 안 됐는데 기에르모 델 토로의 더 세이프 오브 워러 그가 야외 극장에서 봤거든요. 4,000명과 함께 웃어가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게 굉장히 좀 각인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영화적 경험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극장이나 노트북으로 많이 이렇게 영화를 갖다가 보게 되기 때문에 주변의 반응을 이렇게 본다는 게 좀 흔한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오들오들 떨면서 바람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조금 납니다. 제이님은 부산 어떠셨나요? 저도 부산 갔다 왔고 재밌게 갔다 왔는데 다 즐겁게 즐겼는데 제가 50% 할인하는 사랑 동반 여행? KTX 할인되는 그게 있거든요. 패키지가. 근데 그걸 예매를 했는데 친구랑 둘이서 갈 때는 제대로 썼는데 올 때 예약을 잘못한 거예요, 날짜를. 그래가지고 원래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승무원분께서 표 보여주세요. 그래서 딱 보여줬더니 이거 내일 거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날 뻔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엄청 무서움을 주셨는데 다행히 그분이 그냥 자유석으로 가서 앉으세요 해가지고 편하게 깜짝 놀랐지만 왜냐면 제가 예약했거든요. 친구랑 같이 가는 거였지만 그래서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쩌지 그랬는데 날짜를 잘못 네 다음 날로 제가 수요일 날에 올라왔는데 목요일 날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벌금 물었으면 진짜 친구한테 너무 미안할 뻔한 물론 제가 내야겠지만 만약에 물었으면 그래서 그 승무원분께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네요. 수요일날 서울에서 부산 오는 승무원분 혹시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제이님 혹시 이번 부산 같이 가신 친구분이 전주도 같이 가신 네. 거예요? 아니 그때 생각나는 게 전주 영화제 저희 연관 검색어 시절에 얘기했었잖아요. 맞아, 그때는 맞아. 티켓 잘못 예매해서 맞아. 맞아. 영화 티켓 잘못 예매해서 맞아. 영화제마다 진짜 역시 그런 실수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부산 영화제 좀 오래 있었어요. 저희가 제일 길게 있었죠. 5박 6일 있었는데 영화를 많이 봤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저희가 팀원들한테도 엄청 열번 토했듯이 당일 취소 10시 영화 당일 취소 당한 진짜 러브리스 영화가 아침 10시 상영인데 한 10시 20분쯤에 당일 취소가 돼가지고 엄청난 분노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재상영이 밤 11시 반에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노. 그래서 안 봐. 술 마실 거야. 12시간 넘게 차이야. 네. 그래서 한 40분 정도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0분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래도 그 영화가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가지고 다음 2회차 상영 때 그 밤 12시쯤 가면 취소표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때 막 엄청 예매해가지고 진짜 안 좋은 자리에서 봤는데 영화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후기 되게 좋다고. 네. 그래서 더 분노했어요. 오히려 보들보들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저희 3명 다 부산 아주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저희가 주말에 다 늘어져 있느라고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 준비하는 것도 나름의 죗값을 치르는 기분으로 힘들게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영화는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영화는 2009년에 개봉을 했고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0월달 저희 컨셉은 책, 문학이 원작인 영화들을 하고 있어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원작 소설을 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트 슐링크라는 작가의 더 리더, 책을 읽어주는 남자라는 독일 소설이고요. 이 소설은 95년에 출간되었고 한국에서는 2004년 번역되어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 2004년에 출간됐으면 5년 있다가 영화가 개봉했으니까 예. 오히려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더 이 영화가 흥행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되게 평이 좋았고 제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맞아, 이 영화를 맞아.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삐뚤어져서 남들이 좋아하는 영화 안 봐. 약간 이런 이상한 심리가 있어가지고 저는 정말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화예요. 이야기만 들었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척하고 있던 사람이고 이제 앞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를 제가 이제 추천했죠. 네. 저는 보통 영화를 추천할 때 제가 본 영화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영화를 추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그 하드디스크에 고이 이렇게 모셔뒀던 영화예요. 마치 책 사면 다 읽은 것처럼 영화도 그러잖아요. 다운로드 받으면 왠지 다 본 것 같은. 언젠간 보겠지 하고서 이제 다운로드를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볼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워낙 이제 그 다른 일상에 바쁘니까 그러다가 이번 저희가 그 한 달 동안의 주제가 뭐 일종의 그 영화와 소설 내지는 문학인데 서로 다른 표현들이잖아요. 이 영화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더 리더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독자죠, 독자. 책 읽어주는 사람에서 이 영화를 좀 생각이 났고요. 이 영화를 갖다가 이제 그 영상의 부학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그 배우가 있죠. 케이트 인슬렛만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케이트 인슬렛 나오는 영화를 방송으로도 했어요. 예전에 이터널 션샤인. 그때도 케이트 인슬렛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인슬렛이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영화로 그 오스카상을 받았나요? 여우조연상 아카데미 네. 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좀 주의 깊게 본 것 같아요. 제이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봉했을 때 상영관에서 본 건 아니고 저도 좀 미희 씨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많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한 개봉하고 한 1, 2년 후에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는 인상 깊은 영화가 아니었어서 왜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지?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내용을 정말 다 까먹을 수준의 기억을 갖고 이 영화를 봐가지고 조금 새롭긴 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거의 사라져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어떠한 인상적인 장면이나 어떠한 인상적인 줄거리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채로 보니까 오히려 그냥 정말 그냥 새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생각해보니까 2009년이면 개봉한 지도 꽤 됐네요. 근데 되게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줄거리 많이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저희 완벽한 스포일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배경은 지금 이 독일이 배경이죠. 독일의 이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소년인 마이클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심하게 그 뭐 병을 갖다가 아는데 우연히 30대 여인인 아마 여기서 이제 원작에서는 영화 속에서는 한 36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케이트 인슬렛이 맡은 한나를 만나게 돼요. 한나가 되게 친절하게 이 마이클을 도와주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마이클과 한나가 그 끌리게 되죠. 서로에게 끌린다기보다는 10대였던 마이클이 일방적으로 30대 여인인 한나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다가 품는 그 이야기예요. 그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0대와 30대? 일단 10대는 미성년자니까 여기에 대한 조금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마이클이 그 학교에서 뭐 학생이니까 한 고등학교 정도로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책을 갖다가 한나한테 읽어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나가 이제 마이클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건 일종의 좀 대가도 좀 있죠. 어떤 섹스를 매개로 하는 대가로서 그 정사를 갖기 전에 이제 책 한 권 한 권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 이제 등장하는 그 책들이 다 고전이에요. 호모의 오디세이, 체홉의 뭐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등등의 그 고전
심지어는 만화를 갖다가 뭐 이렇게 들려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색다른 장면이죠. 그 말 그대로 이 영화 속의 이제 제목처럼 더 리더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이클은 한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요. 왜냐하면 첫사랑인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 여성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이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홀로 살아가는 30대 여인은 이제 한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커져가고요. 여행을 가게 되면서 그 마음을 뭐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나는 여기서 이제 그 영화 속의 설정이 문맹으로 나와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여인이기 때문에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도 본인이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로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득 이 한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10대 마이클이 이제 굉장히 큰 좌절을 겪고요. 시간적인 그 순서가 후루룩 시간이 지나가면서 8년 뒤 우연히 법정, 여기서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를 갖다가 판결하고 있는 그 법정에서 한나를 갖다가 우연히 마이클이 이제 보게 됩니다. 마이클은 이제 그 당시 대학생으로서 법대생이죠. 법대생으로 보게 되고요. 우연히 마주하는 그 한나의 모습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외면하려고 해요. 하지만 계속 그 법정을 갖다가 그 수업 때문에 그 참가를 하면서 이 한나를 갖다가 만나려고도 한번 하죠. 면회 신청을 하지만 결국에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한나를 갖다가 다시 또 그 한 20년 뒤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에 관여되었기 때문에 그 전쟁 범죄로 뭐 영화를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다른 가해자의 죄를 갖다가 좀 뒤집어 쓰게 되죠. 왜냐하면 문맹이고 그 사실을 치욕을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거든요. 그 20년이 지나고 나서 10년 동안 한나에게 과거에 자신이 읽었던 내지는 읽고 싶은 책들을 일일이 녹음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인연을 끝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한나가 그 마이클이 보내준 그 책 녹음을 듣고 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것을 하나하나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가면서 그 글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되게 그 짧은 문장으로 답장을 원하는데 마이클은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출소를 앞두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스포일러입니다. 한나는 그 출소를 앞둔 어느 날, 그리고 마이클이 찾아가겠다고 하기 며칠 전에 이제 자살을 합니다. 예, 자살을 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고요. 그 마이클은 자신의 딸과 그 한나의 그 묘소인가요? 거기를 뭐 찾아가면서 이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예, 뭐 이 정도가 그 더 리더 스티브 달드리의 이제 그 대략적인 이제 줄거리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영화를 전혀 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멜로 영화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역사랑 겹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특이하다 느꼈는데, 이걸 멜로 영화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영화 포스터에 적혀있는 그 문구 있잖아요. 그게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리려는 여자, 사랑으로 그 비밀을 지켜주려는 남자더라고요. 근데 이 그 비밀이 뭔지 정확히 나와있지 않으니까 이게 역사에 관련된 일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가지고 이 영화가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일단 좀 카피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래야 흥행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맞아. 근데 되게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이게 보면서 이게 홀로코스트랑 비슷한 뭔 그게 얽히는 게 있었는데 대체 뭐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나라는 인물이 절대 그 가해자라고 해야 되나, 나치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영화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봤는데도 분명히 관련되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도 전혀 그게 전면화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뭐 나치의 이론으로 나오진 않아요. 다만 그 전쟁 범죄, 그러니까 아마 법정에서 이런저런 공방이 오고 가는데 재수를 관리하는 그 뭐라고 그러나요? 간수라고. 그냥 교도관? 인터넷에 찾아볼 때 교도관. 그냥 관리 이렇게 관리? 나오더라고요. 교도관이죠, 교도관.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어떤 책임을 성실하게 응했어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유태인들을 갖다가 이제 수용소에서 보관 이렇게 뭐 관리하게 돼 있고 전쟁이 막바지가 되니까 일정하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폭격의 와중에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죠. 자신의 이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의무를 갖다가 성실히 이행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 한나가 가지는 결정적인 좀 죄죠, 죄. 모르는 것도 죄라는 게 참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여기서 주인공 한나가 문맹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맹을 엄청 좀 수치스럽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밝히는 걸 되게 꺼려해서 또 마이크를 떠나게 된 건가? 라는 생각도 했는데 저는 문맹에 대해서 약간 일상적이지 않아서 기억이 없었다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한글을 못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할머니 생신 때 편지를 써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몰랐어요. 평생 살면서. 편지 막 이렇게 써드린 적 있는데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막내 고모가 오셔가지고 할머니가 글을 못 읽으셔가지고 그걸 읽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모한테. 근데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걸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거죠. 할머니의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한나 입장이 괜히 이해가 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하는 한나가 굉장히 외로운 사람으로 그려져요. 영화 속에서는 가족도 없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글을 읽을 줄 모르고 그 주변 사람 내지는 가족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인물을 좀 영화 속에서 내지는 소설 속에서 등장시켰을까? 물론 이 영화 속에서는 누구의 시선을 쫓아가나요? 지금 마이클. 마이클의 시선과 관점으로 이 영화가 전개가 되거든요. 실제로 소설도 그럴 것 같아요. 소설도 제가 알기로는 영화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전환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소설 속에서는 그냥 연대기적 순서로 이야기가 서사가 이제 풀어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찾아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 법정에서 마이클이 한나를 발견하게 됐을 때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소설에서는 굉장히 담담하게 표현된대 막.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발췌하는데 뭐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전혀 아무 느낌이 없었다. 그냥 이렇게 묘사가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영화에서는 되게 극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영어는 그렇지 않죠. 근데 되게 아까 그러니까 얘기 줄거리 하실 때는 마치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스포를 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에서는 문맹이라는 사실도 엄청 어머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마이클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전쟁에서 그런 가해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되게 이 극에서 그러니까 홀로코스트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약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 전개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축을 잡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딱히 그렇게 극적으로 아니 막 이런 전기가 없었는데 약간 그거 자체 그러니까 스토리상의 딱 핵심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격정적인 표현 없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설이랑 비슷하게 격정적인 표현 없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야기 축의 중심이라서 어머나 관객 입장에서 이렇게 느끼게 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법정에서 마주했을 때 마이클을 연기하는 이제 배우죠. 그러니까 어린 마이클을 연기하는 그 배우는 데이브 크로스라는 배우인데 시선을 갖다가 두기를 갖다가 좀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굉장히 주변의 그 교수나 자기 동료 학생들이 왜 그러냐고 그리고 아마 초반에는 그거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좀 법정을 방청석에서 좀 나가는 그런 장면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작 소설 지금 베르하르트 슬링크의 소설에서는 굉장히 담담하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화에서는 굉장히 그 감정상의 혼동 그런 것들이 보여요. 자꾸 외면하려고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좀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영화를 갖다가 흐르는 주제 중에 아까도 계속 어떤 홀로코스트 전쟁에 대한 기억 책임에 대한 이런 기억들인데 그 기억 속에서는 이 지금 지금 마이클은 물론 그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죠. 독일인
자신의 아버지 세대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하지만 그 2세대인 이제 그 마이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친밀하게 여겼던 한나나 그밖에 이제 주변 아버지나 어머니 세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외면하는 게 좀 눈에 띄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의 그냥 사랑이 좀 그냥 파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걸 역사 문제랑 결부시키면서 세대 문제로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 홀로코스트에 대한 1세대 그리고 2세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관객들의 세대에 나눠져서 호소할 수 있는 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마이클이 또 나중에 시간이 흐른데 결혼을 한 상태고 또 자녀가 있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뉘어져서 이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게 굉장히 좀 이질적인 부분인 게 있어요.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와 마이클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런 갈등 속에 뭐 갈등이라는 게 뭐 직접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한나가 마이클을 갖다가 외면하고 떠나버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마이클이 한나를 외면하고 떠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그 관객들이 보실 때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갑자기 마이클의 딸은 등장하게 됐을까? 이 영화 속에서 직접적으로는 드러나 있지만 마이클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진 않아요. 아내와 헤어지고 아내와 전 아내죠, 전 아내. 전 아내 사이에서 딸이 있는데 딸이 방문을 해요. 변호사로 지금 나오죠, 마이클이. 성장해서 변호사가 되는데 딸과의 그 가벼운 식사,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 관계도 그렇게 편해 보이진 않아요. 어릴 때 그렇게 충분히 마이클이 자신의 딸한테 이렇게 사랑을 줬던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마지막 장면 아까 우리 그 한나가 자살한 이후에 한나의 그 묘지를 방문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이클의 어떤 비밀 내지는 어떤 이런 죄책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좀 굉장히 무거운 주제 우리가 좀 맥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역사를 분명히 관통하는 좀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독일인들, 독일의 전쟁 그 범죄에 책임이 있는 1세대, 그다음에 마이클과 같은 전후 세대,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을 살고 있는 3세대에서 그 홀로코스트 내지는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까라는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던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이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딸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도 역사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딸이랑 마이클의 관계가 우선 소원한 상태고 결혼 생활에 실패한 상태잖아요. 그게 안나에 대한 상처가 이제 자신에게 박혀 있는 마이클인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역사랑 연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이클 자체도 자신의 삶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삶의 역사에서 안나라는 나름의 상처, 전쟁과 같은 그런 안 좋은 기억, 비극의 기억이 있으니까 그게 또 딸이랑 영향까지 미치게 되는 그게 사랑과 역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딸이 별로 이질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 직접 자기가 딸한테 말했죠. 나는 그동안 사람한테 곁을 안 줘가지고 너한테도 잘 못해준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게 바뀌는 시점이 한나가 자살하고 나서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마이클이랑 한나가 늘 서로 주고받았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사랑 관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이클이 책을 읽으면 한나는 관계를 맺어주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뭐 나중에 추후에 마이클이 성인이 된 후 책을 교도소에 들어가 한나에게 책을 읽어줬을 때 한나가 그 마이클한테 준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온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 법조인으로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교수도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 앞에서는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네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전쟁의 기억이나 뭔가 법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들게 해준 게 한나라고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뭔가 그 기점으로 이 변화된 모습, 뭐 그 아빠로서의 변화, 그러니까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점이 돼가지고 저는 딸이
그렇게 이질적인가? 라는 생각을 보면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뭐 딸의 뭐 캐릭터가 그렇게 분명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 영화 속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로 저는 그려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좀 이것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아까 그 누군가요? 그 마이클의 그 법대 시절의 그 교수는 굉장히 뭐 그런 식의 언급, 뭐 법 앞에서는 뭐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영화 속에서 그 펼쳐 보이는 그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시지는 굉장히 그 책을 읽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감정, 연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이제 법정에서 우리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하는 한나는 굉장히 무덤덤하게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고백하죠. 그런데 왜 한나가 왜 저기 창고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자신의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외면했다고 하는 그 주장. 좀 설득력이 없죠.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이 사람이 타인의 감정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의 고통에 대한 것들. 이런 감정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큰 책임을 갖다가 외면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케이트 윈슬렛이 이제 데이비 크로스 한나가 마이클의 품에 안겨서 책을 읽어주는데 막 펑펑 우는 장면도 좀 나와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렇게 눈물이나 이런 거 찍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몰입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원래 그렇게 그 한나라는 인물이 나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영화적이고 소설적이긴 한데 만약 저는 그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만약 책을 읽을 줄 알았다면 한나의 삶은 어땠을까? 물론 이제 이런 상상은 불필요하잖아요. 삶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소극적이로나마 이제 방관자로서 관여한 거잖아요. 그런 행동을 취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그 유태인 피해자분이 한나를 용서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도 정확히 영화를 본 건 아니어서 그냥 모르는데 무슨 보물 상자라고 해야 되나? 상자 안에 돈이 있었는데 돈은 받지 않고 그 상자만 받았다는 게 많은 분들이 해석하시기로는 그냥 무지한 사람에 대한 반쯤의 이해라고 많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한나가 문맹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그런 이입을 못한다든지 약간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결핍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줄 아는 약간 그런 피해자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좀 비판의 지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역사를 미화시킨다라면서 비판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유태인의 경우에도 뭐 다른 유태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또 다른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 변호사인 마이클이 한나를 대신해서 한나의 이제 유품이죠. 유품을 가지고 미국에 일 때문에 가게 되는데 겸사겸사 해서 그 법정에서 만났던 증언했던 그 피해자죠. 피해자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딸한테 그걸 전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금통과 그 돈을 갖다가 그 저금통을 받은 거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일종의 그 한나를 이해했기 때문에 받았다기보다는 그 전에 이런 에피소드를 전해요. 보통 그 당시 수용소 시절에 간수가 여러 가지 그 소지품들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특히 이런 장식품이나 이런 아까 말했던 그 저금통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 굉장히 성공한 유태인으로 나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저택에서 사는데 유독 그 돈에 대한 것은 별로 구애받지 않고 그 상자만을 가져갔던 이유는 그 기억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를 이해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상자에 있는 돈을 홀로코스트 피해자를 위해서 기부한 게 아니라 문맹협회 이런 데 기부하잖아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다 많은 분들이 이해한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도 좀 굉장히 완고해 보이더라고요. 그 피해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서해? 자기 가족이 다 죽었는데. 근데 그 보면은 그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과거에 이렇게 완료된 그 사건이 아니라 현재로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좀 무겁다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등장하는 책 중에서도 보면은요, 그 우리 마이클의 대학 시절에 그 수업 시간에 등장하는 책이 그 칼 야스퍼스 철학자의 독일인의 제의식이라는 책이 전면에 등장해요. 수업 교재로.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들이 독일인들의 어떤 제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좀 얘기 드리자면 홀로코스트가 어느 정도의 유태인들이 사망한 사건이냐고 하면 저희도 예전에 좀 같이 읽었던 책들 중에 자크 데리다의 그 법의 힘이라는 책들 중에 보면은 홀로코스트를 갖다가 최종적 말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 600만 명 정도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피해 규모가 좀 상상이 갈 것 같아요. 저는 가령 예를 들어 좀 몇 년 전에도 세월호 한 300명 정도의 그 인원이 이렇게 사망한 그 사건도 한국 사회에 큰 영향과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슬픔을 갖다 가져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명이라는 게 저는 좀 상상이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600명도 아니고요. 600만 명. 예. 진짜 가늠이 안 가는 숫자인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한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언뜻 나온 이야기긴 한데 이 영화에서는 시간의 교차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대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영화에서는 왜 시간을 교차하는 걸 선택했을지, 그리고 그 시간이 교차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일지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 시간의 교차 편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현재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현재 큰 마이클? 근데 마이클이 이 과거를 마치 그러니까 그런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처럼 갑자기 불현듯 다가오는 것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고 싶어서 옛날에 이랬었지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과거에서 잊혀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듯한 느낌으로 그냥 창문 밖을 뭐 일상 여자친구 놀러 와가지고 이제 같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하고 막 요리하고 그러는데 바깥에 버스를 문득 봐요. 근데 그 버스 안에서 어린 자기를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과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 전에 마치 그거를 외면하는 듯이 그냥 창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영화로서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런 거는 소설에서 되게 표현하기 어렵지 않나요? 좀 너무 아닌가? 제가 영화 공부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약간 너무 구구절절하게 약간 그거를 조금 영화적으로 좀 그런 마이클의 심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부하고 싶은? 아니면 이거를 다시 자기가 뭔가 반성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럴 때 되게 효과적인 기법이 시간을 교차하는 방법, 그러니까 과거를 계속 오고 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이렇게 진짜 과거가 섬광처럼 저희가 자주 쓰는 표현 섬광처럼 찾아오는 게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지금 보시게 되면 스티브 달리가 그 영화 하겠다고 이제 그 결정을 했을 때는 이 뭐 영화 작업에는 그 소설가 아까 이 원작 소설가인 그 베르나르트 슬링크도 참여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영화 작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베르나르트 슬링크 같은 경우는 독일의 이제 법학자, 이제 법학 교수이자 이제 소설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상에서는 시간의 흐름으로 선행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영화는 현재와 과거를 갖다가 교차하면서 아까 뭐 제이님께서 잘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좀 이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이클이. 그리고 굉장히 그걸 갖다가 떨쳐버리고 싶은데 도저히 좀 안 되는 것. 한편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좀 있어요. 저는 그게 아까도 이제 독일인의 제의식 뭐 이런 책도 등장한다고 하는데 독일인들한테는 그 과연 지금 살고 있는 독일인들, 저희는 그 유럽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고작해야 뭐 여행 정도 잠깐
간 없기 때문에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희는 굉장히 좀 대륙 저 멀리 있는 대륙에 있는 그저 일로만 조금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 소설 작가 베르나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이 독일 사회 전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되게 많이 주장을 하시면서 이 영화가 촬영될 때도 독일어로 촬영되길 되게 바라셨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헐리우드 중심의 영화 시스템 속에서 되게 보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촬영이 됐는데 영어로 촬영되면서 오히려 감독이 독일어로 촬영을 하려다가 그래도 불구하고 영어를 선택한 이유가 이 영화에서 주제로 삼고 싶은 건 문학의 소통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독일 사회에 대한 질문이 내포되어 있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영화가 보편성을 좀 획득하기 위해서 오히려 문학의 소통성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의 마이클, 어린 마이클한테는 그 전쟁이라는 기억이 강력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세대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느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치 우표를 모으는데 마이클이 그걸 나중에 팔긴 하는데 나치 우표를 모으면서 어떠한 죄의식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그 한나의 방을 저는 특이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창문에 이렇게 유리창에 뭐라고 해야 돼? 그림이라고 했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유태인의 별을 상징하는 그 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과거에는 오히려 더 가까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대한 제의식이라던가 아무튼 이 문제의식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데 오히려 현재에 와가지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한나 스스로도 깨닫고 마이클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전쟁의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상기시키는 걸 보면 약간 그 소설가님의 말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문학의 소통성?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를 거슬러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모두에게 인지시키고자 하는 거를 좀 효과적으로 보여줬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과거와 현재를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도 등장하는 소설이나 문학 작품들이요, 되게 친숙한 문학 작품들이에요. 저희처럼 그 유럽 문학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등장하는 뭐 호모나 체홉이나 뭐 톨스토이 적어도 읽어보진 않았겠지만 이름 정도는 들어본 작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보편성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소통 가능성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수천 년 내지는 수백 년 내지는 수십 년 지나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억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도 역사랑 문학을 많이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 영화 속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오늘 이렇게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저희 필름 피터링 시간 갖춰야겠죠? 이 영화를 본 척할까요? 아니면 봐야 할까요? 제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 저는 근데 그렇게 강렬하진 않았거든요. 이 영화 그렇게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다시 보니까 흥미로운 할리우드 영화이긴 한데 뭐 굳이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도드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 본 척해라. 네, 세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에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를 보고 싶다면 케이트 윈슬렛이 그 이전에도 여러 작품에서 뭐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30년에 걸친 세월의 변화를 갖다가 연기를 하거든요. 30대 여성에서 60대 여인까지.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케이트 윈슬렛이 정말 연기 그리고 그 아까 어린 마이클과의 그 관계 속에서 좀 그런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마이클과의 그런 그 배드신인가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보면은 어린 마이클을 리드하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 여성이 그리고 굉장히 좀 현실적인 모습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연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케이트 윈슬렛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좀 한번 봐볼 법한 영화이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이상한 영화죠. 이상한 영화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전달되지만
여기 등장하는 배우들은 다 영어를 써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데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자신의 일본어나 중국어로 연기를 한다면 어떨까? 좀 문득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독일인들이 봤으면 어땠을까? 아마 이렇게 아까도 문학의 어떤 소통이나 뭐 기억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좀 무겁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말씀하시니까 유럽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자막을 별로 안 한대요. 더빙해서 많이 개봉을 한다던데. 그래요? 그래서 아마 특이하다. 독일 분들 이질감 안 느끼실 것 같아요. 왠지. 특이하다. 갑자기 되게 뜬금없던데. 이 영화를 두근두근 어떻게 될까? 하이라이트에서. 저는 영화를 이제 추천한다는 편이에요. 예, 영화를 이 영화가 좀 러닝 타임도 길어요. 한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게다가 또 스티븐 달델이 저희가 뭐 잠깐 언급하고 안 하고 넘어갔지만 뭐 빌리 엘리어트, 디 아버스의 이제 감독으로서요. 아마 빌리 엘리어트 많이 보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이 감독의 이제 후속작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좀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호기심이 들었는데 그 두 분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 안 하시더라고. 이 영화의 특징이 오프닝 크레딧이 없대요. 맞아요. 네, 몰랐어.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한나부터 마이클의 딸까지 이렇게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역사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사랑과 역사, 문학을 다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오프닝 크레딧이 없다는 게 시작이 없다는 느낌이잖아요. 분명 엔딩 크레딧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할 수밖에 없고 돌고 돌 수밖에 없는 문제의식을 이 오프닝 크레딧의 부제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오프닝 크레딧이 없는 그 장면이라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분들도 그걸 유념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방송 이번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